좌우측에 두 개죠. 하나는 동기, 하나는 행동입니다. 각각 하위 구성 요소가 4개, 4개, 3개 있다. 이것은 제 이론이라기보다는 아마 전 세계적인 교육공학에서 학습법을 이야기할 적에 이 3가지 구성 요인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미 오랫동안 검증된 이론이고요. 그걸 여러분들이 아마 학습하시면서 이거였구나, 이런 거였구나 하는 것을 아마 느끼게 될 겁니다. 그렇게 되시면서 자기 것으로 만드시면은 여러분들이 대학생활을 할 적에 학습에 상당히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가셔서 멘토링 할 적에도 중요한 요인이 될 거라 생각합니다. 자, 동기 요인인데 그걸 조절하는 요인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은 하위 구성 요소가 4가지가 있어요. 자기 효능감, 내재적 가치, 목표 지향성, 시험 불안입니다. 시험 불안은 이 요인이 중학생을 대상으로 자기주도 학습법을 주장했기 때문에 이 시험이라는 게 들어가집니다. 초등학생이면 시험 불안은 없습니다. 없지만 중고등은 시험 불안이라는 요소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험 불안이지만 사실은 불안 요소다. 정서적 불안 요소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4가지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인지였는데 인지를 높이기 위해서 사실은 먼저는 동기 요인을 높여야 된다. 동기 요인이 하위 구성 요소가 4가지입니다. 첫 번째 뭔가요? 자기 효능감. 두 번째 목표 지향성. 세 번째 내재적 가치. 내재적 가치, 목표 지향성. 그 다음에 시험 불안 요소. 불안. 자, 그렇다면 잘 보십시오. 이 동기를 어떻게 조절해야 되느냐, 하위 구성 요소가 어떻게 조절해야 될 것인지를 먼저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자기 효능감. 자기 효능감을 올려줘야 돼요. 자기 효능감 올려줘야 돼요. 이 자기 효능감 다른 말로 말하면은 자신감을 이야기합니다. 자신감. 두 번째, 내재적 가치. 외재 아니고 외향이 아니고 내재적 가치 역시 올려줘야 됩니다. 세 번째, 목표 지향성입니다. 올려줘야 돼요. 3가지 요인은 올려주도록 조절하고, 4번째, 불안 요소. 특별히 시험 불안입니다. 이건 뭘 해야 될까요? 내려줘야 돼요. 불안은 감소. 나머지 3개 구성 요소는 올려주는 것을 이렇게 올려주면은 이것이 전략적으로 뭐가 올라간다? 인지 요인이 올라갑니다. 인지 요인이 올라간다는 얘기는 내 속에 지식 정보가, 학습한 모든 정보가 장기 저장된다라는 말입니다. 장기 저장. 인지를 영어로 표현하면 코그니션입니다. 이 코그니션이 뭐냐 하면은요, 뇌에 엄격하게 이 코그니션이라는 말은 뇌에 지식이 장기 저장된다. 지식 또는 정보를 말하죠. 뇌 정보가 장기 저장되는 것을 코그니션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메타 코그니션이 있어요. 메타. 초인지는 내 뇌 속에 장기 지식이, 정보가 장기 저장되어 있는지 없는지를 아는 것을 메타인지라고 합니다. 이해되셨나요? 자, 이런 사람이 있어요. 공부는 하는데 오늘 배운 거를 내가 아는지 모르는지를 내가 알고 있다면은 모르는 걸 뭐 할까요? 보완하겠죠. 그래서 학습 효과가 올라가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공부한 것 중에 아는 것 모르는 걸 구분하지 아니하고 아는지도 모르겠고 모르는 것도 모르겠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복습할 생각도 안 하고 그걸 보완할 생각도 안 하죠. 그냥 그대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럼 여기 장기 저장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죠. 안 되죠. 그래서 그냥 인지 정도가 아니라 메타 인지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 그건 조금 이따가 인지할 때 하겠습니다. 자, 어쨌든 뇌의 정보가 장기 저장되는 것을 활성화시키는 비결 중에 하나는 인지 조절 요인 자체의 조절 요인도 있겠지만은 전략적으로 동기 조절 요인을 세 가지는 올려주고 이거는 내려준다면은 전략적으로 공부가 잘 된다라는 말입니다. 이해되셨죠?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자기 효능감, 내재적 가치, 목표 지향성, 시험 불안이 무엇인가? 여러분 거의 다 아실 겁니다. 이 중에 목표 지향성 이미 했습니다. 했나요? 안 했나요? 지난번 토요일 했죠? 그게 바로 뭔가요? 진로, 꿈, 자신의 정확한 목표가 있는가 없는가, 공부를 왜 하는지에 대해서 이유를 정확하게 알고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뭔가요? 목표 지향성이죠. 이 목표 지향성, 내가 공부를 왜 해야 되는지 그 이유를 분명히 알고 있는 사람, 목표 지향성이 높은 사람이에요. 그걸 알면 알수록 동기 조절 요인이 활성화됩니다. 그럼 전략적으로 인지가 저절로 되게 되어 있습니다. 공부가 저절로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목표 지향성만 있으면 되느냐? 인지가 잘 되는 것은 내가 공부하는 것마다 학습하는 것마다 뇌에 장기 저장되는 비결은 목표 지향성은 한 요소입니다. 두 번째 볼까요? 내재적 가치입니다. 내재적 가치가 무엇인지는 여러분들 거기에 아마 정리가 되어 있겠죠? 제가 이 강의를 사이버로 강의를 해놓은 게 있어가지고 여러 가지를 많이 적어놓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필요한 이야기들이 아마 여러분들이 그 교재를 잘 참고하시면은 도움이 될 겁니다. 자, 내재적 가치 한번 볼게요. 목표 지향성은 이미 제가 말씀을 드려서 더 이상 이야기하지 않고 스마트, 어제 토요일에 제가 스마트한 목표라고 이야기했죠. 스마트한 목표는 이렇게 목표를 정하는 걸 스마트한 목표라고 한다. 수행 목표와 또 숙달 목표가 있는데 조금 이따가 제가 얘기할게요. 다시 자기 효능감 조금 이따가 이야기하고요. 자, 내재적 가치. 여러분, 내재적 가치에 대해서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정의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떠한 것의 내부에 있는 가치를 내재적 가치 혹은 목적적 가치라고 한다. 다시 말하면 학습을 하든 일을 하든 그 내부에 있는 가치 뭐냐면 예를 들자면 있죠? 즐거움이나 보람, 만족. 혹시 여러분 공부하는 것이 즐겁다고 생각하시나요? 공부하는 것이 즐겁다.
예를 들자면은 과목 8과목이 있는데 그 과목 중에서 어떤 과목은 즐거운 것이 있을 거고 어떤 과목은 즐겁지 않은 것이 있을 겁니다. 그럼 즐거운 과목이 즐겁지 않은 과목보다 인지 능력이 훨씬 뛰어납니다. 인지가 더 잘 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하자면은 공부가 재미있다라고 이야기하는 친구가 있습니다. 공부가 즐겁다. 공부만큼 재미있는 것이 없어. 독서하는 것이 재밌어. 나는 수학 문제 푸는 것이 재밌어. 이러한 즐거움을 느끼는 것, 만족스러움을 느끼는 것을 내재적 가치라고 합니다. 그 내재적 가치가 활성화되면 활성화될수록 뭐가 잘 될까요? 인지가 잘 된다. 공부가 잘 된다. 청소년 지도학에는 이런 것이 있습니다. 청소년을 지도할 적에 어떻게 하냐? 뻔하게 해라. 재미있게 해라. 여러분, 그래서 보면은 그걸 좀 더 유아한 아동 쪽에 보시면은 여러분 그 도구를 가지고 재미있게 하잖아요. 그럼 아이들이 몰입도가 높아집니다. 근데 거기에 또 수식 넣고 뭐 방정식 넣고 이야기해 보십시오. 딱딱하면은 아이들이 안 좋아하죠. 대신에 그것을 다른 유희 활동을 하든가 다른 공장 활동을 하든가 그러면서 어떤 이론을 설명하면은 재미있어 솔깃하게 되는 거죠. 그럼 학습 능력이 올라간다. 인지 능력이 올라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공부는 재미있어야 됩니다.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즐겁게 해야 인지가 잘 됩니다. 공부가 잘 됩니다. 뇌에 장기 저장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시 내가 이것은 꼭 해야 되는 과업인데 내가 이 공부는 혹은 이 지식은 꼭 내가 받아들여서 내 것으로 만들어야 되는데 라고 생각하신다면 그것에 대해서 뭘 생각해야 될까요? 즐겁게 하세요. 그러니까 태도를 바꾸셔야 돼요. 일단 즐거워하고 재미있어 하면서 그 과목, 그 지식, 그 정보를 받아들이시면 학습하면은 인지가 올라갑니다. 공부가 잘 되게 돼 있어요. 그런데 하기 싫은 공부 억지로 하라 하면 될까 안 될까요? 안 되죠. 안 됩니다. 그 얘기예요. 내재적 가치를 올려라 라는 것은 즐거움을 올려라. 공부의 만족도를 높여라 이 말입니다. 자,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이제 가서 아이들하고 이야기하거나 멘토링하는 작업을 수행하면서 아이가 재미없어 한다. 이미 그렇게 되면은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재미없어 한다면은 어떻게 생각해야 될까요? 얘는 관심이 없는 건가? 그렇게 생각하시기보다는 내가 교수하는 방법이 멘토링하는 방법이 적절치 않구나. 얘가 뭘 좋아하지? 어떤 방식을 좋아하지? 여러분 학습 형태가 다양한 형태가 있습니다. 어떤 친구들은 여러분 음악을 들으면서 공부하는 친구가 있어요. 그게 오히려 잘 되는 친구가 있어요. 근데 어떤 친구는 옆에서 잡담을 하거나 뭐 누가 이야기를 하거나 그 음악 소리가 높거나 외부 뭐 다른 차 소리 뭐 이런 소리가 들리면은 공부가 안 되는 친구가 있어요. 틀려요. 어떤 친구는 몸으로 움직이면서 지식을 습득하는 방법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그리면서 필기하면서 지식을 습득하는 사람이 있어요. 각각 학업 성취하는 그 공부하는 스타일 자체가 유형이 조금씩 틀립니다. 그래서 그것을 파악해서 학습 유형을 파악해서 거기에 맞게끔 여러분들이 만약에 티칭을 한다, 멘토링을 한다. 그래서 어떤 학업 성취 능력을 좀 쌓게 해주겠다 생각하면 그 친구가 좋아하는 방향으로 여러분들이 티칭하시고 멘토링 하셔야 돼요. 그러면은 어떨까요? 그 친구는 재미있어 할 것이고 만족해 할 것이죠. 그럼 결국은 인지가 올라갑니다. 만족하게 생각하고 그 과목이나 그 지식을 받아들이는 데 대해서 쉽게 인지하면서 인지 능력을 올려준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내재적 가치. 그 다음에 첫 번째가 뭐죠? 첫 번째가 자기 효능감이죠. 자신감입니다. 자기 효능감 하루아침에 형성되는 건 아니겠죠. 사실 자신감은 어디서부터 오느냐 하면요. 영유아 때 부모가 나를 어떻게 양육했는가 그 양육 방식에 따라서 내 자신감이 있는가 없는가를 많이 결정합니다. 초중고등학교 학생들은 바로 그 시기 이전에 그 자신감을 얼마나 가질 수 있도록 자신에 대한 효능이 나는 있어 라고 생각하는 거죠. 나는 가치 있는 정말 무엇을 해낼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진 사람이야 그걸 내가 스스로 체감하는 것 그건 뭘까요? 자신감이죠. 예. 만용이 아닙니다. 자신감입니다. 이 자신감은 지금 여러분들이 가면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생들에게는 이미 어느 정도 형성되어 있는 친구들이에요. 자신감. 그래서 대체적으로 어떤 공부 습관이 잘 안 된 친구들은 대부분 자신감이 없는 친구, 약한 친구입니다. 내가 공부를 잘 하려면은 우선 내 자신감부터 가져야 돼요. 근데 그 자신감이 이미 어느 정도 성장했는데 지금이라도 자신감을 획득하게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제 주로 자신감은 태어날 때보다는 생후 부모의 역할에 따라서 다시 말하자면은 부모가 어릴 때 어느 행동을 합니다. 어떤 행동을 했을 적에 부모가 옆에서 너 잘하네 칭찬해주고 박수해주면 아이는 어떨까요? 스스로 잘하려고 더 막 노력하잖아. 그죠? 그렇게 되면서 본인의 능력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할까요? 나 잘하는 사람이야 라는 자신감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유아 때, 아동 때 부모로부터 칭찬을 많이 받은 친구는 이미 자신감이 어느 정도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여러분들한테 토요일 날 이야기했죠. 자기주도 학습은 이 자신감이 높아야 돼요. 자신감이. 그런데 과목에 대한 자신감 한번 볼게요. 국어 60점, 영어 70점, 수학 90점. 이렇게 많은 친구가 있다. 어디에 자신감이 제일 많을까요? 수학. 이거 맞나요? 그럼 이거 지 혼자 잘할 수 있을까 없을까요? 있죠. 근데 이 두 부분은요, 약할 거지. 그게 자신감이라는 동기 조절 요인이 해당되기 때문에 그래서 평균적으로 70점보다는 약 한 80점 이상 되는 친구들은 어느 정도 자신감이 형성돼서 자꾸 올라가려고 해요. 그러나 아예 이 밑에 있다면은 아예 뭐 한다고요? 포기. 그래서 수포자가 생기는 거죠. 네. 그래서 여러분 이 친구가 매사에 자신감이 없는 것 같아 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파악했다. 사전에 가서 이제 먼저 가서 파악하셔야 될 것이 이런 동기 요인이 있는가 없는가를 파악하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자신감이 있나 없나, 목표가 있나 없나, 재미있어 할까 안 할까, 이 세 가지 요소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스스로 테스트 해봐야 돼요. 그러면은 그 부분에 대해서 자신감이 좀 없는 것 같아. 떨어지고 있어. 그 다음에 내재적 가치 역시 떨어지고 있어. 없는 것 같아. 네. 또 마찬가지 목표 지향성 아예 없는 것 같아.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목표 지향성 올려야죠. 맞습니까? 내재적 가치 올려줘야 되겠죠.
자신감 올려줘야 돼요. 이걸 해 주셔야 여러분들이 1년간 혹은 뭐 6개월을 하든 1년을 하든 2년을 하든 성과가 나요. 만약에 이게 안 된다, 이걸 이렇게 못 올려줬다, 그러면은 인지가 안 돼. 잘 공부하고 싶은 마음도 안 생기고요. 하는 것마다 다 잊어버리고 안 됩니다. 이 인지 조절하는 이제 합의 4가지 요소가 있는데 이거 안 돼요. 이 조절 자체가 안 돼요. 그러니까 이게 활성화될 수가 없어요. 제가 좀 전에 전략적으로 이야기했죠. 올리고 이거는 내려야 돼요. 예를 들어서 불안 요소가 좀 있다. 아무리 봐도 가만히 활동하는 걸 봤더니 아무래도 뭔가 심리적으로 불안한 모습이 있는 것 같아. 그럼 그 불안 요인을 뭐 해줄까요? 제거해줘야. 그래서 이걸 더 내려가지고 아예 없게 해줘야 반대로 인지는 올라갑니다. 대신에 불안 요소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공부가 될까 안 될까요? 안 되죠. 당연히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동기 조절 요인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몇 가지요? 4가지. 제가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학술적으로 이야기 안 하겠습니다. 그게 여러분들에게는 큰 의미가 없을 것 같아요. 단 제가 쉽게 여러분들에게 이해하는 겁니다. 동기 조절 요인 4가지 하위 구성 요소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이해 충분히 되셨죠? 네. 3가지는 올려주고 1가지 불안 요소는 내려주고. 이게 이제 중학생 되면 시험 불안입니다. 초등학교 6학년 학생들이 이미 중학교 들어가면 뭘 친다고요? 시험을 치게 되죠. 등수가 매겨져요. 초등학교 때는 없어요. 근데 중학교 들어가면 있어. 초등학교 이제 겨울 방학 때쯤 되면은 불안해질까 안 불안해질까요? 그게 불안 요소로 작용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만약에 다른 동기 요인보다는 그 불안 요소가 엄청 크다. 중학교 1학년 진학하면서 도움이 될까 안 될까요? 안 됩니다. 중학교 전반적으로 학업 성취 능력은 떨어집니다. 엄청 떨어집니다. 왜? 다 수업 시간이고 어떤 과목 시간에도 이게 잘 안 돼요. 아무리 선생님이 가르쳐도 이게 안 돼요. 그럼 그때부터 어디 갈까요? 학원에 가려고 하겠죠. 학원에 가도 될까 안 될까요? 안 됩니다. 맞습니다. 안 돼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학습법을 가르쳐 드리겠다고 합니다. 학습법이 뭐냐? 바로 인지를 잘하기 위해서 동기 조절 요인이 잘 조절되게 3가지를 올려주고 하나는 내려라. 그렇다면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신감이 있는가 없는가? 여러분 계속 한 며칠 다녀보면 아이 자신감 있는지 없는지 뭐 알지 않을까요? 검사지 안 해봐도 여러분 스스로 아실 겁니다. 그래서 가시면은 멘티 우리 초중고 학생들하고 대화를 어떤 주제를 끄집어내든 하여튼 대화를 많이 해보세요. 질문도 많이 해요. 그래서 어쨌든 멘티에 대한 정보를 동기조절 요인에 대한 정보를 여러분들이 많이 가지는 게 좋습니다. 정보를 가지기 위해서 필요한 검사지가 있다면은 그 검사지는 금요일에 할 거고요. 그 검사지를 안 하더라도 검사지나 사용 안 해도 돼. 예, 안 해도 됩니다. 충분히 여러분들이 멘티들하고 대화해서 자신감이 있는지 없는지, 만족해 하고 있는지 없는지, 그리고 목표는 있는지 없는지 다 점검할 수 있잖아요. 이해되시죠? 그리고 혹 불안은 없는지, 그 불안이 있다면은 그 불안 요소가 무엇인지 본인이 깨닫고 그 불안을 스스로 본인이 어떻게 했잖아요? 그거를 없애게 해 주는데 여러분들이 도움을 줘야 돼요. 이해되셨나요? 그러면 그 다음에 뭐가 할 준비가 되느냐? 공부할 준비가 됩니다.
제가 인지를 공부라고 자꾸 바꿔서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높으면 높을수록 공부한 의욕이 엄청 올라갑니다. 이게 안 되면 안 될수록 이건 떨어진다. 여러분들은 이것을 먼저 점검하고 그 다음에 또 전략적으로 뭘 점검해야 되느냐 하면요. 옆에 있는 무슨 어떤 조절 요인요? 행동 조절 요인을 이해해야 됩니다. 그런데 제가 동기 조절 요인 이 정도로 하고 바로 인지 조절 요인은 어떤 것인가? 가장 중요한 게 인지니까요. 그리고 이것을 도와줄 수 있는 행동 조절 요인은 또 어떤 것인가? 그래서 전체를 여러분들이 공부법을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공부법은 여기서 거의 다 나옵니다. 예, 이외에 독서 전략이라든가 노트 필기 전략 전부 이 속에 다 들어있으니까 이 속에도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이제 그렇게 정리해 간다 생각하시고 자, 두 번째 인지 전략 어떤 것인가? 인지 전략을 이해하시기 위해서 제가 정보 처리 이론을 아까 첫 시간에 제가 이야기했죠. 정보 처리 이론을 잠시 소개를 할게요. 정보 처리는 우리 신체에서 정보 처리는 어디서 하나요? 컴퓨터 본체에서 하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이 컴퓨터의 본체가 어디에 있나요? 뇌에 있죠. 네. 그래서 학습이 뇌 기반 학습이 돼야 되는데 뇌 기반 학습이 되기 위해서 뭘 알아야 되나? 어떤 이론을 알아야 되냐? 정보 처리 이론을 알아야 됩니다. 다시 말하자면은 이런 얘기입니다. 뇌가 이렇게 생겨. 뇌내. 이게 뇌내입니다. 정보는 어디서 처리되느냐면 뇌내에서 처리돼요. 뇌내에서 처리되는데 뇌내 우리 산에 있습니다. 우리 산에 이야기 안 합니다. 조금 이따가 나중에 할 거고요. 뇌내에서 정보가 들어가서 여기서 처리를 해요. 다시 말하면 여기가 뇌내가 뭐냐면은 장기 기억고 혹은 장기 저장고라는 것입니다. 지식 정보가 여기에 들어와서 장기 저장된다는 겁니다. 그럼 장기 저장이 어떤 의미가 인지에 대해서는 조금 이따가 제가 다시 이야기를 하고요. 우리의 신체가 이런데 뇌는 여기에 있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여러분들이 제가 말하는 정보를 지식을 여러분들이 지금 뭐로? 귀로 듣고 눈으로 듣고 있죠? 맞습니까? 눈으로 보고 귀로 듣습니다. 현재는 두 가지 감각을 여러분들이 사용합니다. 그런데 두 가지 감각만 사용하나요? 우리는 다양한 오 감각을 가지고 있죠. 예, 오 감각 기관을 통해서 맛에 대한 정보, 또 촉각에 대한 정보, 전부 어디다가 저장할까요? 뇌에 저장합니다. 그래서 외부 정보가 어떤 모습을 통해서든 오감각 기관을 통해서 뉴런이라는 신경 조직을 통해서 해마를 통과합니다. 이것이 해마인데요. 해마 안에 편도가 있습니다. 편도. 해마 안에 편도가 있는데 그럼 해마는 뭐냐? 해마는 뭐냐? 뇌의 입구문을 말합니다. 근데 처음에 인간이 태어날 적에 해마는요 아주 좁습니다. 다시 말하자면은 한 사람 내지 두 사람만 들어갈 수 있어요. 한꺼번에. 그런데 만약에 한 사람 내지 두 사람만 여기에 들어갈 수 있다고 하고 평생 그렇게만 자란다. 그러면 여기 지금 여러분들 한꺼번에 앉아있는 정보를 내가 다 뇌에 저장할 수 있을까 없을까요? 없죠. 그래서 이 해마를 점점 넓혀야 돼요. 삐아제의 인지 이론이 있는데 그건 제가 설명을 따로 하지 않겠습니다. 쉽게 이야기하겠는데요. 이 해마가
뇌가 좋아하는 지식 정보를 받아들이고 그것을 판단하는 기능이 편도가 합니다. 해마는 문이라고 한다면요, 문을 점점점 세월이 지나가면서 점점점 넓혀요. 다시 말하자면은 여러분 태어나자 한 달 이내는 듣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죠. 보통 태어나서 한 달이 지나야, 한 달 가까이 지나야 들리고 보기 시작합니다. 근데 여러분 태어난 친구 위에다가 이렇게 뭐죠? 이 뭐라 그러죠? 그런 거를 아이들 눈 사시가 안 되게 하기 위해서 눈을 교정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딸랑딸랑 흔들고 달아놓고 하잖아요. 기억나시나요? 네, 그걸 제가 뭐라고 하는지 모르겠는데 그거 왜 만들었을까요? 사시교정도 있지만은요, 사시교정도 있지만은 집중하게 하기 위해서. 그래야 볼 거 보려고 이제 한 달 지나면, 생후 한 달 지나면 보이는 것이 많으니까 엄청나게 둘러볼 겁니다. 그런데 둘러보는데 어떻게 보느냐 하면 잘 보십시오. 생이 환기할 때는 그게 인지가 되든 안 되든 일단은 눈은 쳐다봅니다. 그냥 뭔가 물체는 보여요. 그런데 그 물체를 보는 범위가 아주 좁습니다. 근데 사람이 성장한다는 것은 보이는 시야가 점점점 넓어져 가는 거죠. 맞습니까? 처음부터 여러분 옆에 다 보일까요? 안 보입니다. 바로 앞에 것만 봅니다. 바로 앞에. 그래서 영유아는 시각이 좋아요. 청년 성인 뭘까요? 시각이 넓은 사람인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하고 같으냐 하면요, 시각을 통해서 들어오는 정보가 여기 해마가 들어가서 정보가 저장이 돼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이런 정보가 들어왔어요. 그럼 여기 이렇게 저장이 돼야 돼요. 이렇게 저장이 돼야 되는데 요것밖에 안 돼. 근데 여기에 다양한 정보들이 있어요. 별의별 정보들이 다 있는데 태어나는 순간 요것만 가지고 들어오고. 왜? 이거 다 가지고 여기 통과를 못해. 통과를. 그럼 무슨 말이냐? 해마를 점점점 넓혀야 지식의 지평이 넓어져서 많은 지식들을 한꺼번에 다 가지고 들어올 수 있죠. 여러분, 그래서 영, 유아, 아동, 청소년기, 초, 중, 고, 대, 박사, 왜 이 등급이 있을까요? 해마의 능력이 정보를 받아들여서 오감각을 통해서 정보를 받아들여 장기 저장하는 능력의 한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꾸 지식을 처음에는 한 가지, 그 다음에 두 가지, 그 다음에 5가지, 그 다음에 10가지, 그 다음에 100가지, 그 다음에 1000가지. 그렇게 되면 될수록 이 해마의 문이 넓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한꺼번에 정보가 들어와도 다 이해가 돼요. 이해되시나요? 네. 지식은 우리 대뇌는 이렇게 해마를 통해서 저장을 합니다. 장기 저장합니다. 근데 장기 저장하면은 이곳에서는 망각이 되지 않습니다. 단 유실은 되지만은 망각은 안 됩니다. 그런데 해마에서 편도가 지식이 들어오는 것을 대뇌가 좋아하는 지식을 들어가서 저장하게 하는데요. 저장하게 하는데 해마가 편도가 넌 우리 대뇌가 안 좋아해. 그래서 너는 저장 안 할 거야. 그럼 여기서 망각을 시켜버려요. 망각을. 그러면 여기 저장 안 돼요. 그럼 여러분들이 이렇게 지식을 보지만은 책도 읽고 강의도 듣고 뭐 다 하지만은 얘가 좋아하는 쪽으로 편도가 통과시켜줘야 돼, 지식을. 근데 이 통과시켜주는 시기가 언제냐? 여러분 뭐 이미 잘 알고 있을 겁니다. 새벽 2시에서 4시 사이다. 그때 그 전날 배운 지식을 집어넣습니다. 1위로.
그럼 그전에는 어디에 있느냐? 여기서 망각시킬까? 이리로 집어넣을까를 결정하는 것이 편도가 결정하고요. 그 다음에 단기 기억고라고 있습니다. 단기 기억고. 단기 저장고죠. 잠시 지식이 들어오는 걸 여기 좀 저장해 놓자. 잠시 저장해 놓고 이리로 보내서 해마를 통하여 여기 저장하자. 그런데 단기 기억고도 지식을 이렇게 전달하는 지식이 있고요. 망각시키는 지식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공부는 뭔가요? 인지는 코그니션이란 뭐냐? 여기 저장돼야 돼. 여기 대뇌에. 왜 여기 저장돼야 되는지 잘 보십시오. 여기 저장된 것이 있으면은 이것을 인출을 합니다. 어디로? 단기 기억고로 인출을 합니다. 그리고 단기 기억고에 이런 문제가 떴어요. 이것을 불러가지고 단기 기억고에서 문제를 해결합니다. 대뇌가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고요. 대뇌에 어떤 지식이 들어있는가 그걸 불러서 인출해가지고 다 부호로 저장하고 부호로 인출합니다. 저장해서 문제를 해결합니다. 이해되셨나요? 문제를 어떻게 해결합니까? 여러분 테스트 중간고사, 기말고사, 수능 모든 검사는 이거 검사하는 겁니다. 이거죠. 근데 이걸 해결하려면 어디에 들어있어야 돼요? 여기에 들어있어요. 왜? 그래야 인출하거든요. 해마를 통해서 다시 인출해서 단기 기억고에서 해결합니다. 그런데 잘 보십시오. 요거 하나 더, 요거 이전에 하나 더 지식 정보를 저장하는 곳이 있습니다. 그것이 감각 기억고입니다. 감각 저장고. 아까 제가 이야기했죠. 이거 이미 과학적으로 증명됐다고요. 30명의 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의사들부터 시작해서 교육심리, 공학자들 다 모여가지고 검사했습니다. 지식이 이렇게 들어와서 뉴런을 통해서 들어가 대뇌에 저장하더라는 것을, 그래서 그 사이에 망각하는 장소가 어디냐 여기까지 다 발견했습니다. 감각기억고에서 망각할 수도 있고 단기기억고에서도 망각할 수 있고 해마에서 망각할 수도 있다. 자, 그러면 잘 보십시오. 지식이 들어옵니다. 지식이 들어오는데 감각기억고에서 망각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할 수 있죠. 근데 인간은 여러분 이미 잘 아시잖아요. 망각의 동물이라는 거. 자, 제가 탁 때렸습니다. 촉각입니다. 이게 약해서 괜찮지만 얘를 강한 걸로 팍 찔렀어요. 그러면 순간적으로 아파요, 안 아파요? 아프지만 곧 뭐 할까요? 망각하죠. 여기서 망각을 해버리는 겁니다. 그런 정보는 저장하지 말자. 그래서 망각하자 하고 잊어버리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이거를 망각을 안 하고 이런 감각기억고가 없고 이거 없이 단기기억고도 없이 그냥 여기에 바로 저장됐다. 여러분 평생 그 아픈 것이 평생 남아서 여러분들을 괴롭힐 겁니다. 맞나요? 그래서 인간은 아주 신비롭게도 이렇게 망각할 수 있도록 만들어놨어요. 그런데 사실은 망각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뭐가 중요하나요? 여기 넣는 게 중요해요. 그죠? 요거는 1, 2초. 단기기억고에 저장되는 건요, 한 8초 이상에서 보통 3시간에서 6시간까지 저장한답니다. 그리고 여기는 장기기억고, 영원히 저장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이제 잘 보십시오. 공부 기술이 나옵니다. 여기서 공부 기술이 나옵니다. 우리가 5감각기관을 통해서 공부합니다. 그죠? 그 지식을 받아들이잖아요. 그죠?
독서를 하든 강의를 듣든 영상을 보든 어떤 모습으로든 합니다. 여기서 빠뜨리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어디까지 가야 돼요? 1차적으로 여기까지 가야 됩니다. 이게 전략 1입니다. 일단 여기까지 가는 게 중요해요. 왜? 여기가 또 망각이 있으니까. 여기 가야 돼요. 단기기업고에서 어디로? 여기까지 가야 돼요. 이게 뭔가요? 2차 전략입니다. 그리고 들어가야 돼요. 자, 그렇다면은 아까 제가 되뇌가 좋아하는 거 있다고 했죠. 뭘 좋아한다고 했죠? 새로운 것 좋아한다고 했죠. 새로운 것은요, 이거 통과, 단기기업 통과, 바로 쑥 들어가요. 그런데 어떻게 저장되는가 보십시오. 제가 그림을 그리겠습니다. 이렇게 저장돼요. 이렇게. 그런데 내가 싫어하는 것이 있다 그랬습니다. 뭘 싫어한다 그랬죠? 복습, 반복하는 거. 자, 이거를 지금 문제를 한 번 더 봐야 돼. 한 번 더 보고 여기서 집어넣어 가지고 어떻게 형성해야 될까요? 한 번 더. 이렇게. 또 한 번 더 봐야 돼. 이렇게. 또 한 번 더 봐야 돼. 이렇게 저장되도록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 그럴까요? 문제가 이런 게 떴어요. 떴습니다. 이렇게 된 정보하고 이렇게 된, 여기는 유실밖에 없습니다. 유실은 이렇게 된 정보하고 이렇게 된 정보가 차이가 뭘까요? 이 문제가 떴을 때 바로 불러가 해결할 수 있죠. 근데 요거는요, 약간은 아리송하죠. 여러분 혹시 시험 쳤을 적에 이런 것 없었나요? 아무리 기억하려고 기억해도 기억이 안 나. 그런데 시험 다 치고 50분 시험 다 치고 나가다가 집 가다가 아차 하고 생각나는 거 있어 없어요? 있죠? 그게 바로 이렇게 여러분들이 만들어 놨기 때문입니다. 어디에? 여기에. 잊어버리지는 않아. 왜? 여기는 유실될 뿐이지 장기 기억. 여기는 날라가. 여기는 망각이요. 아예 기억이 없어. 아예 기억이 없어. 그러면 여러분들은 영상을 보든 강의를 듣든 뭘 하든 독서를 하든 지식이 어떻게 형성되어 있어야 될까요? 이렇게 되어 있어야 돼요. 어떻게 해요? 이렇게. 맞습니까? 때로는 세모를 저장했어요. 예. 때로는 이런 정보가 와서 저장을 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이게 떴어. 쭉 가져오다 보니까 여기 안에 들은 것이 없네? 없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두 개를 연결하면 뭐가 될까요? 별이 되죠. 그래서 이게 떴어도 해결을 합니다. 어떻게? 여기서. 뇌는 뭐가 있을까요? 창의성이 있어요. 이게 창의성입니다. 자, 여기서 창의성은 어디서 나올까요? 기존의 기본 지식이 여기 있어야 될까요? 없어야 될까요? 없으면 창의성이 안 나옵니다. 맞죠? 그러면은 기본 지식이 여기 있어야 되는데 어떻게 있어야 될까요? 이렇게 있어야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이렇게 되는 전략이 뭘까요? 이게 바로 뭐였죠? 조금 전에 이야기했죠, 제가. 반복, 복습, 학습할 때 습입니다. 습. 러닝은 이거예요. 이게 러닝이에요. 이게 러닝입니다. 근데 습은 뭘까요? 또 보고, 또 보고, 또 보고. 이게 습입니다. 그러면 문제 해결은 결국은 문제 해결의 차이 아니고 개인 차이, 무슨 차이일까요? 학습의 차이, 공부의 차이 뭔가요? 문제 해결의 차이입니다. 누가 문제를 빨리 정확하게 해결하느냐. 맞나요? 그 개인 차이예요. 그럼 개인 차이는 뭐의 차이일까요? 학습의 차이. 개인 차이 또 다른 말로 바꾸면은 이런 공부법을 알고 공부하느냐 안 하느냐의 차이. 공부법의 차이죠. 맞습니까? 지식의 차이가 아니고요. 어떻게 배웠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누구한테 배웠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습의 차이, 공부법의 차이.
자, 그렇다면 그 공부법을 교육공학자들은 1차 전략과 2차 전략을 구분해서 교육공학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단기 기억으로 넘어가서 쉽게 1초 만에 넘어와요. 사실은 어디로 넘어가느냐, 단기 기억까지 넘어가는 것이 1차 전략입니다. 공부를 잘하려면은 일단 단기 기억까지 가게 하고 여기서 망각시킬 것이 아니라 다시 또 뭐 해서 2차 전략으로 해서 뇌가 좋아하는 쪽으로 집어넣어야 돼요. 맞죠? 이게 1차 전략이 뭐냐 하면요, 잘 들으세요. 항상 공부법에 있어서 최고로 이야기하는 게 집중력이에요. 집중. 이거는 2차 전략. 2차 전략. 이것을 뭐라고 하느냐 하면요, 청킹이라. 혹시 청킹 들어보셨나요? 청킹 학습법이라고도 서울 강단에 가면 청킹 학습법, 뇌 기반 학습법 이야기 참 많이 합니다. 그게 뭐냐? 청킹 학습법이나 뇌 기반 학습법 같은 말인데요. 이 청킹 학습법은 단기 기억고에서 넘어온 지식을 대뇌가 좋아하는 쪽으로 정보를 부화해서 넣는 걸 말합니다. 그럼 청킹이 뭐냐? 청킹이 뭐냐? 뇌는 어떤 걸 좋아하느냐? 잘 들으십시오.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미음, 비읍, 시옷, 이음, 아, 야, 어, 여, 오, 요 이렇게 해서 우리가 한글을 배우죠, 그죠? 네, 그렇게 배우는 것보다는 간다, 오늘, 학교 이렇게 배우는 것을 뇌는 더 좋아한다. 청킹, 덩어리 학습. 자, 다시 여러분 알파벳이 있지만 알파벳은 그냥 숫자로만 했다가 영어를 뭐로요? 단어로 알파벳을 외우면 훨씬 더 빠릅니다. 그걸 누가 좋아하느냐? 뇌가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청킹, 덩어리라고 개념이라고 이해하세요. 개념 덩어리. 그게 청킹. 그래서 여러분 영어를 잘하거나 국어를 잘할 수 있는 비결은 문장 자체를 외우라고 이야기 많이 하죠. 문장 자체를 통째로 외워라. 그게 공부 잘하는 비결이다라고 하는 이유가 바로 뭐냐 하면은 대뇌가 그런 청킹으로 해서 지식이 들어오면은 급체 받아들입니다. 쉽게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청킹은 개념 덩어리입니다. 덩어리. 그래서 그 개념 덩어리가 점점점 활성화될수록 메타인지하게 되는 겁니다. 인지에서 넘어가서 초인지로 넘어갑니다. 여러분 1차 방정식, 2차 방정식, 3차 방정식으로 배워야 돼요, 안 돼요? 맞죠? 3차 방정식 먼저 배우면은 2차 방정식, 1차 방정식 이해할 것이다. 천만에. 맞습니까? 그것이 수학 공부하는 요령이기도 합니다만은 이건 뭐냐? 1차 방정식을 이해하고 그 다음에 2차 방정식 개념을 이해하고 3차 방정식, 4차 방정식 개념을 그 다음에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바로 우리 대뇌는 그렇게 덩어리 개념 덩어리로 이해를 하려고 지식을 집어넣으려고 한다. 낱낱의 정보를 이어서 함께 덩어리가 된 묶음의 지식 체계를, 정보 체계를 누가 좋아하느냐? 뇌가 좋아하기 때문에 해마에 있는 편도가 그렇게 들어오는 지식을 집어넣어요. 이것이 바로 청킹 학습법이라고 하고 뇌 기반 학습법이라고 합니다. 네. 자, 그렇다면은 공부 잘하는 비결의 첫 번째, 인지 조절을 제대로 하게 하는 첫 번째, 집중력. 그런데 학교 공부 시간에 학원 다니는 친구들이 집중력 발휘하느냐 안 해요. 그게 문제입니다. 공부는, 학습은 일단 집중력, 여러분들이 책상에 앉든 책을 읽든 어떤 정보를 받으려고 할 때 집중력을 가지느냐 안 가지느냐에 따라 잘 들으십시오. 집중력이 있는 사람은 여기까지 올까요 안 올까요? 오죠. 근데 집중력이 없으면요
네가 말을 해라. 나는 그냥 귀로 듣는 척하고 그냥 감각기억고에서 뭐 한다는 겁니까? 망각한다는 겁니다. 여기 안 들어있어요. 집에 와서 복습할 게 없어. 맞나요? 예. 이것이 정보 처리 이론입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검증된 이론입니다. 그래서 제가 다른 이론은 전혀 소개 안 하고 이 이론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하면은 여러분들이 학습이 어떻게 학이 되고 어떻게 습이 되는지를 여러분들에게 이론을 통해서 잘 정리를 해줄 수 있어서 지금 말씀드린 겁니다. 정보 처리 이해되셨나요? 이거 이해되셔야 돼요. 충분히 이해되셨죠? 그럼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공부를 해온 거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맞아요? 틀려요? 인정합니까? 인정하죠? 그러면은 이 이론을 여러분들의 것으로 만들어서 활성화시켜야 돼요. 가장 핵심이 되뇌가 어떤 것을 좋아하는지. 창의성이 되뇌에 있다는데 창의성이 어떻게 발휘되는지. 네. 1차 전략은 뭐고 2차 전략은 뭔지. 그렇다면 집중력을 발휘하되 과거에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지식과 새로 들어오는 지식을 합쳐서 덩어리로 해라. 그러니까 3차 방정식 바로 하려고 하지 말고 1차 방정식 하고 그 다음에 2차 방정식 하고 그 다음에 3차 방정식 해라. 이해되셨나요? 그래야 1차 방정식, 2차 방정식, 3차 방정식 앞으로 유추되는 4차, 5차 방정식이 창의성을 발휘할 수 있다. 이해되셨나요? 그것이 뇌 인지를 하는 뇌 기반 학습이고 이것이 공부법입니다. 이것이 공부법. 그래서 공부법 할 적에 어떤 동영상 한번 공부법 들어보십시오. 집중력 엄청나게 이야기합니다. 청킹 이야기합니다. 뇌 기반 학습 이야기합니다. 메타 인지 학습 합니다. 그거 전부 이 안에 다 들어있습니다. 이 안에 다 들어있습니다. 자, 이 회로를 잘 기억하셨다가 다음 시간에 어떻게 활용하는 건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쉬겠습니다.